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김문수가 1등이 나왔다라는 이 통계를 보고는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발 이 통계를 국민의힘이 철석같이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예. 김문수 대선 후보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그쪽 선수들이 그쪽 이제 그 극우 아스팔트 또는 저는 이제 헌정을 부인하는 반헌정 세력들이 위기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길거리에 나오지 못할 것 같으면, 아스팔트에 나오지 못할 것 같으면 전화라도 받아라라고 하는 캠페인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뭐 조기 대선 양자 대결에서 김문수가 이재명을 앞선다라는 것까지 이제 나오면 저 조사를 믿을 수 있느냐?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제가 정기평론 10몇 년 했는데 저걸 어떻게 조사 결과라고 믿을 수 있느냐라고 대선의 실제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좀 믿을 수 없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신 의원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가 경계하고 더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시사점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수치 자체를 믿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믿는, 민심이 실제 저렇게 돼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류는, 민심의 저류는 바뀌지 않아. 제가 지난 총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막 등락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아이고 파도가 오늘은 이쪽으로 치는 겁니다. 파도가 저쪽으로 치는 겁니다. 그런데 민심의 저류, 밀물일 때 아무리 다른 반대로 어떤 파도가 불어도 밀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 못 막고요. 썰물이 빠져나가는 거 못 막습니다. 지금 민심의 저류는 내란 세력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달라. 너무 무능하고 무도한 저 세력들을 정리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난 8년, 10년 동안 이재명 대표나 야권에 대한 보수의 지금도 계속 반복되는 혐오 프레임, 이게 너무 강하게 짜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뜻 마음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수사기관도 이제 믿을 수 없고 김문수가 저렇게 뜬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잘못됐다, 아니 믿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보수 언론은 끝까지 그렇게 올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잘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그 객관적인 조건이나 또는 그런 저쪽의 프레임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프레임 전쟁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프레임을 저는 이재명이냐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약점과 뭐 이런 부분들을 막 이제 또 파고들 거예요. 취약하게, 언론에서 이미 취약하게 막 뻥튀겨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합군의 힘으로 돌파해 나가야 된다. 헌정을, 민주주의와 헌정을 유린하는 세력을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최대 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막 국회 나와서 자 긴급 현안 질의를 하면서 따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갑자기 박은정 의원 그리고 신장식 의원 같은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나와서 더 파이팅 있게 싸우니까 천만다행이다. 이거 민주당 쪽이 아니니까 오히려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국면에서 첫 번째, 저희들이 이제 총선 출마를 했을 때 야 잘 되겠어? 뭐 3년 너무 길다, 너무 과격해. 아유 뭐 그렇게 해서 되겠어. 조롱받기도 하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구도이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벌써 까마득한 느낌이지만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처럼 보였어요. 즉 이 구도 뒤에 윤석열이 숨었어요. 그러면서 여론이 막 파도를 쳤습니다. 근데 이때 한동훈 특검법 내겠다, 우리 1호 공약 한동훈 특검법 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국 대표님을 비롯해서 한동훈을 제껴버리니까 윤석열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부상을 하면서 유례 없이 192석이라는 야권 전체의 승리를 가지고 오는데, 조국혁신당이 일정한 역할, 즉 구도를 변화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들은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의 구도를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구도가 아니라 헌정을 수호할 거냐 아니냐. 그래서 헌정을 수호하는 키세스 우주연합군을 만들어야 된다. 이 헌정수호 키세스 우주연합군을 만드는 데는요, 이재명 없이 불가능합니다. 민주당 없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키세스 우주연합군을 만들려면 헌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재명만으로도 안 됩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남태령에서 함께 농민들과 함께했던 20, 30대 여성 청년들, 남성 청년들, 민주노총, 전농 다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 하면서 이 집회와 시위를 이렇게 든든한 울타리가 됐던 이런 세력들까지를 다 헌정수호 키세스 우주연합군으로 네.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압도적인 다수의 힘으로 지난번에 체포할 때도 압도적인 다수의 힘으로 밀고 들어갔잖아요. 네. 압도적인 헌정수호 세력의 힘으로 내란 동조 세력들을 링 바깥으로 민주주의 링 밖으로 안으로 들어올래 나갈래 나가면 니네는 영원히 입장 불가. 근데 이 싸움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대선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네. 이번 대선으로 끝나지 않을 거고 이건 세계적으로 그래요. 지금 극우 정당들, 인종주의 정당들 트럼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도 그렇고 많거든요. 대한민국도 거기서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압도적인 다수 연합군의 힘으로 저들을 민주주의의 발언권을 얻을 수 없도록 링 바깥으로 밀어내는 일 이거는 저는 20, 3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봐요. 자, 일단 별빛님께서는 쉐빙선 조국혁신당 화이팅, 그리고 공 선생님께서는 그거 맞지, 조국 당이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해줬지, 설명이 너무 시원하다 리오님 이런 말씀 이제 주셨고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질문 드리면, 자, 어떻게 그러면은 키세스 우주연합군을 만들 것이냐, 네. 세부 방안은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예.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 혼자만의 아이디어로 되는 게 아니라서 우주연합군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양한 시민사회, 야당들 간에 논의가 필요하고 논의를 위해서 제가 그분들과 만나서 드릴 아이디어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아직 여기서 이제 공개하기가 이제 좀 그렇죠. 어렵다는 것이고. 그럼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정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고, 자, 이것을 흐름으로 인정할 것이냐 마느냐, 아니면 과표집이고 이상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자, 민주당이 좀 위축돼 있는 분위기가 좀 읽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70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의 힘만으로도 이제 뭐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실은 저는 조국혁신당, 민주당, 뭐 어느 정당 이런 거 다 떠나서 저는 12월 3일 날 밤 이후에 대한민국의 의회에 있는 정치 세력은 총구 앞과 총구 뒤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총구 앞에서 계엄군의 총구 앞에 섰던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도 계엄군의 총구 뒤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세력들, 즉 다시 또 말씀드리면 이게 헌정수호 세력과 민주주의와 헌정을 짓밟는 세력들인 거죠. 그런데 이 세력들과의 싸움을 20년, 30년, 50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 극우 정당들이 말생을 해서 사실은 프랑스에서는 거의 대통령이 될 뻔도 하기도 하고 하는 이 상황들을 보면요. 그냥 미친놈들의 낭동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돼요. 아주 진지하게 이들을 정치적으로 개인으로 혼자 꿈꾸고 얘기하는 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정치적 발언권을 철저하게 뺏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20, 30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이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이 세력들을 쳐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의 최대 다수 연합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민주당이 본진의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약간 지지율이 흔들린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가서 저쪽이랑 일단 타협적으로 뭘 해볼까? 저는 이거는 선거 전술로는 어느 정도 먹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처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는 매우 제한적이다. 네.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본진이기 때문에 든든하게 중심을 잡고 뚜벅뚜벅 나아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국민들이 저는 한 70% 가까이 되고, 그렇죠. 탄핵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한 20, 30% 정도 되는 것이 제 느낌인데, 네. 이들의 목소리가 20, 30이 아니라 50점 보이고, 그렇게 보이죠. 60, 70%의 목소리도 50 정도밖에 보이지 않으니, 그게 참 이게 언론에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게 이제 기계적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전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이명박 겁니다 아닙니다를 5대5로 보도하는 게 공정 언론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요. 아니죠. 근데 그때는 심지어는 다스는 이명박이 아닙니다가 8, 90이 나왔다고요. 예. 근데 지금도 똑같이 패널들을 섭외하거나 이런 데 일단 공중파 이런 데 보면
똑같이 내란 옹호 세력이나 헌정 수호 세력을 1대1로 놓고 토론을 시켜요. 그게 공정한 겁니까? 저는 공정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기계적 균형이나 이런 걸도 다루어 버리니까 마치 여론이 그렇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실제로는 거고.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저쪽은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해요. 괴벨스가 얘기한 것처럼 예. 거짓말 10번 하면 진실이 된다고. 네.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말하다가 지쳐요. 막. 이 얘기를 또 하나 또 거짓말하네. 근데 지치지 않고 또 해야 됩니다. 자, 또-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당연히 이제 내란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이제 탄핵이 된다면 자, 김건희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 옆에 있는 장관들, 동조범들 어떻게 할 거냐. 또 언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러면 결국 아까 20, 3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네. 어쨌든 끝이 나면은 정리정돈은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대한민국 언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미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기대하지 말고 기존 소위 레거시 미디어에 기대하지 말고 레거시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런데 기존 언론에 기대하지 말고 유튜브나 새로운 미디어에서 새로운 진지를 각자의 진지를 만들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오히려 그게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MBC를 지켰잖아요. 네. 공영방송을 지켰고 KBS나 YTN은 좀 넘어가 버리긴 했지만 근데 MBC가 최근에 요즘 저녁 뉴스 그 뉴스데스크 보면 재밌습니다. 네. 심지어 뉴스가 재밌어요. 네. 말하자면 우리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의혹과 가능성을 제기하고 또 실시간으로 또 이제 녹화 이렇게 재생해서 보기도 하지만 훈련된 다수 기자들이 자원을 쏟아부어 가지고 또 제대로 된 데스킹을 해서 뉴스가 나오니까 그 위력이 또 엄청나다는 걸 또 이번에 느꼈잖아요. 네. 저는 MBC에 우리 국민들이 표창장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아니 MBC가 보도하는 거 있어서 보고. 이제 이만큼 온 거 뭐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데 왜 이게 기계적 균형에서 50대 50으로 계속 가느냐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언론에서 보도 행태를 바꾸지 않는다. 보수 예, 언론을 중심으로.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누군가로부터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다. 예, 자, 그래서 예. 저는 이게 이 책임을 묻는다는 게 법적 책임과 함께 법적 책임에서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건 당연히. 예. 당연히 사각지대가 생겨요. 이 사각지대는 정치적 책임이거든요. 이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투쟁해서 이들이 표를 못 얻게 해야 됩니다. 예. 표를 못 얻고 링 바깥으로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로 밀어내든 팔로 밀어내든 반칙을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이렇게 프로레슬링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이 의자 접이자 들고 머리를 깨거나 이럴 네. 수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링 안에서 밀어내야 됩니다. 그 작업이 20, 30년 걸릴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엔. 자,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지금 윤석열이 이제 일단 구속이 됐고 탄핵 절차도 뭐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 내란 세력들이 주저앉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것처럼 역공을 취하느냐? 두 가지인데요. 저는 단순히 저는 이렇게 봐야지 그 장기적인 대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아이고 저거 돈 받고 나오지.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뭐 정광훈이 5만 원씩 뭐 그 발언까지 했잖아요. 데리고 오면 이게 뭐 피라미드더라고. 데리고 나오면 5만 원 줄게 너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굉장히 신념화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러면 이 친구들 신념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링 바깥으로 밀어낼 거냐. 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그들의 신념이 뭐고 이걸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시기까지 왔어요. 이미. 네. 안타깝지만.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왜 이런 극우가 신념화된 자들이 나타나냐면 개인이 취약해지면 나타납니다. 네. 개인이 취약해져. 신자유주의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개인이 매우 취약해지면 집단적으로 그런 극우, 남들을 혐오하고 하면서 집단화되고 누군가를 쫓아가고 싶은 이런 그 극우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저는 개인의 취약성을 이 확장시킬 수 있는 경제, 사회적인, 진보적인 정책들도 우리가 내와야 된다. 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네.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연방 독일에요. 독일에 나치를 겪었잖아요. 네. 독일에는 헌법수호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수호청이 뭐 하냐? 평상시에 극우 아주 왼쪽 아주 오른쪽에서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적으로 이 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헌법수호청에서 감시해서 이거를 수사기관에 주면 그때부터 수사하거든요. 저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 헌법수호청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제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의 구도에서 이번에 보수 진영이 보여준 행동과 태도, 그리고 지금 현재 현안을 인식하는 방식을 보면 극우라고 표현하든 꼴통이라고 표현하든 아예 경쟁이 안 되겠다. 네. 팩트에 기반해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주의 주장을 이념화시키고 사상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데 대중이 마치 따라오는 것처럼 하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보수 진보 구도는 완전히 깨져버린 거 아니냐. 저는 헌정 수호 세력 대 예. 민주주의 헌정 파괴 세력이라고 예. 봅니다. 지금 총구의 앞과 뒤로 나뉘었다. 12월 3일 이후에. 그러니까 보수 진보 구도가 아니라는 네, 거죠. 저는 그건 보수 진보의 구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존중하고 그 링 안에서 의견을 가지고 소통하고 타협할 할 수 있는 세력과 링 바깥에서 오물을 집어던지는 세력으로 바뀐 거예요.